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을라나 그 땅에 사과나무를 심고 부모님은 밤이나 낮이나 과수원에서 애를 쓰셨지요. 저는 좋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과수원집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노래 잘하는 철용이라 부르기를 원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춤과 노래를 좋아해서 그렇게 과수원 일 좀 도우라는 엄마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밖으로 쏘다녔습니다. 학교 공부도 당연히 뒷전이었지요. 어린 마음에도 왜 그렇게 쿵쿵 울리는 음악 비트가 좋았는지요. 일단 어디서든 음악만 들리면 흔들거리는 다리가 주체가 안 되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어린아이보다는 어르신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저는 부모님을 제외한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책이며 공부는 뒷전일 돕는 것도 관심 없이 그저 노래하고 춤추는 제가 남봉꾼이 될까 걱정하셨죠.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부모님과는 달리 앞에서 까불거리며 놀아제끼는 저를 그저 귀여워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혼자 빠져나와 마을회관 마당에서 발바닥을 비비며 재롱 잔치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너무 당연하게 제가 안 보이면 마을회관으로 저를 잡으러 오곤 했죠. 테드, 그나마 마을회관은 양반이었습니다. 제 나이 11살 심장이 음악에 반응해 온몸을 주체 못할 그 시기에 저는 운명 같은 소리 제 전신을 지배하고 정신을 홀짝 가져간 리듬 품바를 만났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품바 공연을 볼 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요즘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을 보며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르고 너무 좋으면 기절까지 하잖아요. 다들 그 아이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지만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등에는 북을 지고 다리로는 탬버린을 치고 손으로는 박자를 맞추며 노래하고 추임새에 놓고 춤도 추는 그 모습이 제게는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품배에 미쳐서 동네 장날뿐 아니라 이웃 도시 장날까지 쫓아다니며 품바 구경을 했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는 공연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샅샅이 외웠지요. 그렇게 미쳐서 돌아다닌 지 몇 년, 당연히 공부는 손도 대지 않고 집에서는 잠만 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강풍이 부는 날이었고 주의보까지 내린 마당이라 장이 서는 것도 취소가 될 정도였죠. 바람이고 나발이고 품바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입이 대빨라 와서 먹으라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황급히 배필시 굴을 불렀지만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있는 바람에 제 시간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심장을 부여잡은 차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더 기가 막힌 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던 길 운구차 안에서 어머니가 주무시듯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저를 놀리려고 몰래카메라 같은 것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매장하고 함께 장지까지 따라가 주신 분들이랑 장지 근처 식당에서 밥까지 잘 드셨거든요. 친척분들이랑 과수원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누시고 저한테 와서 꼭 안고 등도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도 눈도 감고 미동이 없으시길래 흔들어 깨웠더니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말 그대로 급사 그냥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몸의 기능이 확 멈춰버린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하는 거라곤 품바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던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에 혼자 남으니 정말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하다못해 매 끼니마다 엄마가 꺼내주셨던 잘싹은 고추장아찌도 못 찾겠더라고요. 분명 1년 365일 매일 먹을 거라 없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냉장고를 뒤져도 찾아도 고추장아찌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맨 밥을 물에 말아 먹고
무작정 과수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나하나 뭔가 씌어져 있고 묶여있는 야무진 매듭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아빠가 거기 고스란히 계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일 좀 도우라고 할 때 곁에서 듣는 척이라도 할 걸. 몹시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남기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착하지도 않았던 친척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자 살금살금 과수원이며 집을 나눠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인이 되기 전 여기에 뺏기고 저기에 빼앗기며 저한테 남은 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그리고 돌무더기가 전부인 땅 몇십 평뿐이었습니다. 다들 제가 좀 더 크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20살이 지나고 30이 가까워 와도 돌려줄 기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연락을 피하고 모른 척하길래 그냥 제 쪽에서 먼저 인연을 끊어버렸죠. 배운 것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과수원집 아들로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혀가 아는 과일 맛,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그래도 부모님 발치에서 맛있는 과일 먹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과일은 참 본능적으로 맛있고 싱싱한 거 잘 골랐거든요. 처음 시작은 리아카였습니다. 새벽 시장에 리어커를 끌고 가서 그날 가장 괜찮은 과일을 사서 씻고 다시 리어커를 끌고 근처 아파트 단지 입구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고 서 있기만 했는데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옆에 학교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마 점심시간에 하는 학생용 음악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을 춤을커녕 음악도 제대로 듣지 않고 살았는데 그 순간 확 음악이 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 춤을 추기 시작했죠. 얼마나 췄을까? 마치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빼낸 듯 뭔가 시원한 느낌에 역시 춤은 좋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차렸는데 어라 눈앞에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30명도 넘는 사람이 리어커를 둘러싸고 제 춤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춤이 끝나니 마구 박수를 쳐주고 너도 나도 과일을 한 봉지씩 사가는 게 아니겠어요?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춤추는 과일 행상이 되었지요. 물론 제가 골라오는 과일도 맛있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달고 깨끗한 것으로만 골라오는 데다 가끔 특이한 과일도 가져와서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며 춤을 추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10시쯤부터 장사를 시작하면 보통 한 리어카 다 파는데 한 2시면 충분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구독처럼 아예 저한테 매달 얼마씩 줄 테니 알아서 과일을 골라 집으로 배달해달라 하는 고객도 생겼습니다. 처음 그 부탁을 듣고 이거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춤추는 과일이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봉지에 붙이고 일반 과일 판매가 끝나면 배달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몇 아파트에 배달을 하다 보니 일정한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내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다른 종류의 전단지를 한알음 품에 안고 늘 오후 4시쯤 아파트를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집집마다 광고지를 붙이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가 된 거죠. 몇 번 마주쳤을 때는 그냥 눈에 익은 사람이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니까 한 며칠 안 보이면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테레짐, 제가 독감으로 며칠 알아 누워 행상도 못하고 배달도 못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 일주일 만에 콜록이며 배달을 하고 있는데 아내도 전단지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쳤고 애매한 눈 인사를 한 채 스쳐 지나가려던 찰나 아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어디 아프세요? 아, 제가 독감이 걸렸었어요. 지금은 다 나았는데 아이 기침이 안 떨어지네요. 기침은 오래 가죠. 그런데 기침하신다는 분이 왜 이렇게 춥게 입으셨어요? 아, 이거 배달 다니다. 보면 또 땀이 나고. 그러니까 두껍게 입으면 나중에 오히려 땀 식으면서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기침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동일 안 그러면 풍 들어와서 뼈까지 진이 쏙 빠진대요. 네,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20대 중반 정도로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너무 조선시대 할머니 같은 말을 진지하게 하니까 웃기더라고요. 제가 혼자 크크 웃고 있자니 아내가 좀 셀쭉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왜 웃어요? 걱정해서 해준 말인데 아니요. 걱정해 주신 건 고마움 풍 들어와서 뼈진 빠진다는 얘기는 아이 진짜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들한테 듣고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원래 옛날 거에 다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한 저희는 천천히 통성명도 하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가 시작된 거죠. 일단 만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특이한 사람이더라고요. 귀가 얇아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자주 바뀌기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말 수많은 미신과 징크스를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은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저를 위아래로 마구 훑어보더니 급하게 데리고 옷가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록색의 아주 촌스러운 셔츠 하나 골라주면서 얼른 이걸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아이 기껏 데이트한다고 나름대로 예쁘게 잘 차려입고 왔는데 왜 이 셔츠로 갈아입으라는 거야? 오늘 내가 당신 오늘의 운세 보고 나왔거든. 오늘은 초록색이 복을 불러온대. 그 파란색 스트라이프는 우환을 불러온다고 했어. 아니, 운세를 어디서 봤는데 신문에서 봤지? 오늘의 운세. 그거 되게 정확하다니까. 내가 그걸로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넘겼잖아. 아이 죽을 고비를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로 넘겼다고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날 동쪽으로 안 갔는데 세상에 그날 일본에서 지진 났잖아. 아유, 내가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아이, 그거는 동쪽은 동쪽인데, 아이, 그렇지, 동쪽에 있기는 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운세에서 말한 다란 동쪽이 그 동쪽은 아니지 않을까? 아니지. 어쨌건 내가 만약에 일본으로 여행 갈 마음을 먹었으면 어쩌겠어 확 여행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즉흥적으로 질렀으면 동쪽으로 갔다가 죽거나 다쳤을 거 아니야. 사람이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해야 돼. 네. 이런 식이었죠. 오늘의 운세에서 만약에 매운 거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제 아내는 김치도 끊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웃긴 게 A라는 신문에 오늘의 운세와 B라는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더 안 좋은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좋은 걸 믿지 왜 안 좋은 걸 믿냐고 했더니 글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좋은 거는 언제든 생기면 그냥 좋은 건데 안 좋은 건 일단 조심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난 일단 안 좋은 걸 믿어. 그런데 똑같은 운세를 가지고도 어디선 좋게 나오고 어디서 나쁘게 나오고 이러면 두 개 다 신빙성 없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다른 말 하는 거잖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건 아니지. 그냥 보는 사람이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의 차이지. 어쨌건 당신 오늘은 물 있는데 가면 안 된대. 물 있는데 가지 마. 어디 개천도 건너지 말고. 알았지? 아이. 우리 오늘 강가에서 피크닉 하기로 했잖아. 안 갈 거야? 오늘의 운세의 산에 가서 나무 기운 받고 오라고 나오더라. 산 가자, 산. 이런 식으로 데이트 장소가 즉석에서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 역시도 덩달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의 잔소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만 오늘의 운세를 할 때가 좋았죠. 핸드폰으로 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정말 매일매일 시시각각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보. 그런데 이렇게 맹신하는 것 외에도 귀도 얇아서 누가 오늘의 운세는 별로 안 맞고 뭐가 잘 맞더라라는 얘기를 하면 또 거기로 옮겨갑니다. 어느 날은 별자리와 MBTI를 서로 엮으니 그거야말로 과학이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렇게 수년간 신봉해 오던 오늘의 운세를 버리고 별자리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저렇게 별자리를 맹신하다가 어느 순간 또 누가 달자리가 더 효험이 있다고 하면 달자리로 옮겨갈 것이고 해자리가 더 효험이 있다고 그러면 해자리로 옮겨갈 게 뻔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고아이기도 했고 아무리 사과 과일 행상이 잘 되기는 했어도 큰 돈을 번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라는 거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30 초반이라 결혼에 대해 그렇게 간절한 나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오빠, 올해 안에 우리 결혼하자. 내가 별자리 운세를 봤는데 오빠랑 나랑 궁합은 좋아. 그런데 올해 안에 결혼해야 그 궁합이 빛을 발한다네. 아니,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결정해도 되나? 너희 부모님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뭔가 서로 준비도 되어야 할 텐데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셔. 그리고 오빠랑 나랑 오래 넘겨서 결혼하면 나중에 큰 우환이 생긴대. 올해가 결혼수 들어온 해니까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저는 얼결에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차에 아내의 진두지휘 아래 결혼을 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이미 자기 딸에 대해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저한테 한마디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자네도 별자리나 토종 비결 이런 거 믿나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건 다행이네. 그래도 괜찮겠나 네 상관없습니다. 그 깊은 한숨 섞인 말에서 얼마나 평생 힘드셨는지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아내는 온갖 잔미신들을 섭렵해 가며 저를 달달 괴롭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게 좀 괴롭힘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저한테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게 늘어나다 보니 어느 순간 괴롭힘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취미 하나 없이 살면서 제가 즐기는 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춤은 나이가 들수록 뼈마디가 쑤셔서 예전처럼 추지도 못하고 일이 고되니까 몸 움직이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유일하게 즐기는 게 일 끝내고 돌아와서 닭날개 튀긴 것 몇 조각과 맥주 한 캔 마시면서 멍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닭날개를 주는 게 아니라 떡을 썰어서 내놓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떡과 맥주가 어울립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도 떡은 안 먹었어. 특히 이렇게 콩 들어간 거 너무 싫어. 설컹거려서 영 맛있는 거 모르겠단 말이야. 닭, 날개 없어. 내가 잔뜩 사왔는데 다 버렸어. 그걸 왜 버려? 혹시 상했어? 아니, 당신 요즘 기운이 날개 있는 짐승 먹으면 안 된대. 운이 트이려면 곡식 먹어야 한대, 콩팥. 이런 거, 특히 붉은 팥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팥 한 가마니 샀어. 한강하니? 아이, 그걸 언제 다 본 거? 왜 못 먹어? 팥밥 해 먹고, 팥죽 해 먹고, 아, 물도 팥물 끓여서 먹자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그런데 맥주 먹으면서 떡은 너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 운이 트인다잖아. 그냥 먹어. 다들 운 트이게 하려고 굿도 한다는데 맥주하고 떡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다 당신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 그러면서 맥주 옆에 삶은 팥을 통 놓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가 믿는 운세표 따라 한 달 열흘 꼼짝없이 맥주와 함께 떡팥 삶은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온갖 미신과 징크스를 신봉하는 아내와 살다 보니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내가 저한테 하는 잔소리 중에 아내 앞에서 실행해야 될 거는 그냥 하는 척하고 아내가 주해주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하루 종일 제가 자기가 말한 그 모든 미신과 징크스를 잘 지켰는지 확인하면 그냥 했다고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 마음이 편하면 뭐 그걸로 된 거죠. 그것만 빼면 아내는 나름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결혼하고 전단지 돌리는 일은 그만뒀지만 그래도 뭔가 꾸준히 일을 하나씩 찾아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앉아서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고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디 출근을 한다거나 취직을 해서 일정한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아르바이트도 꽤 여러 개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꾸준히 구해서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백화점 오픈 전에 청소하고 물건 정리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식료품 공장에서 음식 포장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한 군데서 오랫동안 일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아니, 내 운이 변할 때마다 나랑 잘 맞는 직업이나 일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내가 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 그때그때 내 운과 운명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고 다시 그만뒀다가 또 하고 다시 그만두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제대로 취직을 안 하는 이유가 매번 바뀌는 운명의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야 몸도 안 상하고 귀인도 만나고 돈도 안 샌대. 그러면 지금까지 그대로 해서 큰돈 벌었어. 아니면 엄청나게 귀한 사람 만났어. 그런 거 아니면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해봤어. 아니, 사람들 참 이상해. 이게 운명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귀한 사람 만나서 엄청 큰 돈을 벌려고 그걸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들을 만나기 전에 큰 우환을 만나서 내가 다치거나 죽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지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당신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다 그거 지켜서 그런 걸 수도 있다니까. 아내는 정말로 그 수많은 미신과 징크스를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거의 삶의 지표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내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 이런 거를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생각하더니 초등학교 다닐 때쯤 잡지에서 오늘의 운세를 본 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나온 대로 한번 장남 삼아 행운의 아이템이라는 걸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산 날 정말로 먼 곳에서 오랜만에 연락된 친척분이 갑자기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오셔서는 엄청 큰 액수의 용돈도 주시고 아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인형집 세트도 사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내는 그때부터 처음에는 장난삼아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행운 아이템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연히 그게 잘 맞아 들어간 건지 생각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처럼 행운도 우환도 맞아 들어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거는 미신이 아니라 정말 진짜다라는 생각을 했다네요. 그런데 나중에 장인 장모님한테 들어보니 아내의 기억이 조금 왜곡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친척분이 그렇게 큰 용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멋진 인형집을 주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내의 어린 시절 자신의 생각 안에서 그렇게 확정이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가 그런 거에 빠져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몹시 슬퍼하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안 좋은 거 조심한다고 하니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한테 가끔 닭 날개 대신 팥을 주기는 하지만 착한 아내라는 생각에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문제만큼은 저와 항상 크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가 가지고 싶었거든요. 일찍 고아가 되기도 했고 홀로 자란 외로움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간혹 저에게 형제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품바와 춤에 빠져들어 집 밖으로 나돌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른 아이를 낳아서 복작복작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아이의 얘기를 할 때마다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내고 아이가 길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2년 차쯤 됐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줘.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야? 혹시 아이 낳기가 어려운 몸이야.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조르지 않을게.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낳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왜 낳고 싶지 않은데 이유를 말해줘. 아이가 싫은 거야.
결혼 전에는 아이 싫어하는 티 안 냈었잖아. 어디 가서 아이만 보면 예쁘다고 그렇게 귀여워했으면서 왜 정작 우리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해?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단 말이야. 만약에 네가 너무 힘들어서 못 키울 것 같다고 하면 점만 떼고 바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돌볼게 그랬더니 아내가 머뭇머뭇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저와 아내의 궁합이 둘만 있을 때는 아주 좋은 베스트 궁합이지만 거기에 아이가 생기고 나면 부부간의 이별수 싸움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죽거나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수가 생긴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그동안 쌓인 것들까지 해서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그런 이상한 운명론을 믿고서 갖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아이가 또 어떤 복을 가지고 태어날 줄 어떻게 알아? 그 아이가 없이니면 우리한테 엄청난 재물을 불러다 와 줄지도 모르잖아. 어쨌건 우리가 싸우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화해도 금방 할 거고. 아, 진짜 답답하네. 나 사실 그동안은 당신이 살면서 이것저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들 그렇게 챙긴다고 생각했어. 이해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아이 문제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는 거 아냐?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 안 좋다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난? 그냥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살아도 좋아. 나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만 낳자. 하나만 내가 둘도 안 바랄게. 싫어. 하나도 싫다고. 아내는 아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엄청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아이는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아내한테 아이를 졸랐는데 아내가 갑자기 생각해보겠다고 방향을 선회하더라고요. 아, 드디어 이 사람이 마음을 바뀌었구나. 그래,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생각할 시간과 장소가 좀 필요해. 며칠 여행 좀 다녀와도 돼. 사실 아이 갖고 아니고를 판단하는데 여행까지 필요한가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행 한 번에 마음을 바꾼다면 보내줘야지 싶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꼬야꼬야 모은 용돈도 쥐어주고 연락 안 할 테니 며칠 잘 생각하고 편안하게 쉬다 오라고 여행을 보냈죠. 정말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저 혼자 전전긍긍하며 혹시 마음 바뀌어 오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고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나름 아내가 오면 새해 기분 새 마음으로 아이 갖는데 전념할 수 있게 없는 센스 쥐어짜서 이불도 바꿔보고 조명도 새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집에 온 아내가 너무 홀쭉하고 파리해져서 나타난 겁니다. 당신 여행 갔다 온다더니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고 왔길래 그렇게 홀쭉해졌어. 아내가 대답을 않고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때부터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여행 어디로 다녀왔어? 뭐 봤어? 뭐 먹었어? 아이 말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내가 망설이더니 제가 하도 추궁을 하니까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한 대답을 듣고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글쎄 피임 수술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저랑 논의도 없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자기 혼자 가서 피임 수술을 하고 온 거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내한테 버럭버럭 성을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운세에 의하면 제가 이틀 뒤면 마음이 풀릴 테니 그때까지는 자기가 아무 말 않고 기다리겠다나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 감정을 그 운세가 대체 어떻게 알고 이틀 뒤에 화가 풀리네 만에 한다는 건지. 사실 제 성격이 아무리 화가 나도 3시간을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이 문제가 걸려 있던지라 다소 시간은 화가 유지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살면서 가장 길게 화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틀 안에 연락이 올 거라고 했다는 그놈의 운세, 그 망할 운서에 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꾹꾹 참고 3일, 4일 내내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버텼죠. 사흘째 되던 날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속으로 그래, 네가 줬지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이걸 계기로 그놈의 운세 타령 좀 그만해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받았는데 전화를 받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 속 아내의 목소리가 그냥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처럼 아득해지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담담하게 저한테 그 사실을 전하는 아내를 보고 저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 부모가 한나란 시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었죠. 부모님이 그렇게 연속으로 저를 떠나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와 상처가 고스란히 다시 솟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담담하게 구니까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안 힘들어 힘들긴 한데 사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엄마 아빠 이번 달 운세에 비명 횡사수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둘 다 말을 안 들은 거지 뭐. 아니 왜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하면 좀 조심 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아 진짜 놓친 애들 평생을 참 말 안 들어. 아니 그거를 믿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 말 안 들어서 돌아가신 걸 원망할 게 아니라 두 분이 돌아가신 걸 슬퍼해 하는 게 맞지 않아 슬프다고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된 거잖아. 미신을 믿었다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니까 뭔가 벽을 향해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포기하고 그냥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나저나 장례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도 형제자매 없어서 논의할 사람도 없고 장인 장모님도 딱히 형제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조문계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빈소 제일 작은 거여도 되지 않을까? 아니, 동남쪽에 있는 빈소, 그게 특대실인데 거기서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5일장 치를 거야. 특대실 그거 너무 크지 않아. 일반 빈소 3배는 큰데 그리고 아이 조문객이 없는데 무슨 5일장을 치러. 요즘에 누가 5일장을 치른다고 그래? 해외에서 자식들이 오거나 하면 몰라도.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데 가려면 5일장 치러야 돼. 그리고 동남쪽 빈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미처 다 치르지 못한 업보를 자손들이 치르게 된대. 저는 거기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내의 논리는 항상 운세와 미신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멀쩡히 선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을 선산에 모시면 자손들이 몸 상하는 일이 생긴다나요? 그러면서 비싼 돈 주고 납골당 새로 계약해서 거기다가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보통 부부가 한나란시에 돌아가셨으면 같은 곳에 모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의 운세는 아빠랑 같이 있으면 죽어서도 피곤하다면서 2시간이나 떨어진 또 다른 납골당에 장모님을 모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아내랑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점점 지치더라고요. 오죽하면 운구에서 옮겨주시는 분들이 한 납골당이 아니라 이 납골당 갔다 저 납골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시더라니까요. 운구차 운전만 30년 하셨다는 기사님이 슬그머니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아니, 나 이런 경우는 살다 살다 처음 봤어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각자 선상에 모셔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다고요. 이렇게 한나란시에 돌아가신 분들을 따로 보신다는 거. 살다 살다 처음 봤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머지 분이 수십 년 뒤에 돌아가셔도 보통 부부는 같이 보시거든. 아이고 제사도 한나란시인데 여기 다녀라 저기 다니랴 아이 바쁘시겠어 그러게요. 그런데 꼭 그래야 두 분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해지고 그런데요. 아니 누가 그려? 다 점장이가 아이고 이 집도 그런 집이구만. 네 그게 무슨 아니 내가 운구차만 30년 몰았다고 했잖아요. 진짜 별집이 다 있거든. 아이 빨간 옷 입고 보내드려야 한다고 해서 이 운구차 안에 탄 식구들이 죄다 빨간 옷 입고 있었던 적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이 운구차에 자손들이 타면 안 된다고 해서 이 큰 차, 제가 혼조 몰고 가다 식구들은 다 따라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그거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 맘 편하자고 하는 거지. 아이 그렇게 지킬 거 다 지키고 살았으면 죽은 사람은 왜 있고 아픈 사람은 왜 있겠어. 다부병 장수 안 죽고 평생 살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를 100번쯤 말했지만 뭐 대놓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장인 장모님의 장례를 치른 후 아내는 더더욱 심하게 운세와 미신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착의 정도가 너무 세져서 저랑 점점 부딪히는 일도 많이 늘어났어요. 저로서는 사실 피임 수술을 하고 아내가 온 그 순간부터 아내한테 좀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장인 장모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내가 보여준 행동을 보고 더더욱 소름이 끼쳐오면서 이제는 여자로도 잘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내를 등한시하기 시작했더니 아내도 어느 순간 저랑 말을 잘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어딘가 다른 데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10년이 넘은 그 즈음 저랑 아내는 어느새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뭔가 극복을 해보고 변화를 주려고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계속 아내의 미신 징크스에 부딪히니 원점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내는 저보다 다른데 더 집중하는 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또 동네 사람들이랑 모여서 타로점이나 보고 운세나 보는 그런 모임을 하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내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어쩔 때는 돈 뭉치를 한 뭉탱이 들고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짱 마른 얼굴로 씩씩거리며 들어와서 바로 며칠씩 골아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의 뒤를 밟아 쫓아갔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더니 내려서 또 한참을 걷더라고요.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민가도 별로 없고 그냥 논밭만 덩그러니 펼쳐진 곳이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농사일을 돕나 보다. 요즘 농번기인데 그래서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일을 하는 건가? 라고 말이죠. 순간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일하고 노력하며 사는 것을 제가 혹시 오해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어디 하우스 같은 데로 들어가는데 등골이 싸하더라고요. 흥댕그레한 논밭을 한참 지나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6동의 큰 하우스가 정말 생뚱맞게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수원 아들 출신이잖아요. 농사 짓는 집 자손보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본 비닐하우스가 못해도 1000개는 될 겁니다. 딱 보면 저기는 나무 키우는 하우스, 저기는 야채, 저기는 과일 보이거든요. 식물마다 하우스에 뚫린 바람 구멍의 위치가 다르고 안에 공급하는 물과 전기의 용량이 달라서 대충 보면 감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우스는 언뜻 봐도 뭔가를 키우는 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불이 꺼져 있고 온통 검은 막을 덮어서 안팎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주변에 엄청 용량이 큰 발전기가 놓여 있었거든요. 밤에는 낮보다 밝게 불을 밝힌다는 증거였죠. 게다가 안에서 시끌시끌한 사람들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싸움 직전의 목소리 같은 느낌이었죠. 결정적으로 하우스 주변에 검은 차들이 빼곡하게 서 있고 덩치가 제 두세 배만 한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우뚝 서서 주변을 감시하더라고요. 하우스 도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아내가 하우스 안에 도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뭉칫돈의 정체도 그제야 깨달았죠. 도박에서 조금 잘 풀리면 좀 벌어왔던 거고 씩씩거리며 들어와 며칠씩 잠만 잔 건 가지고 갔던 돈을 다 잃었던 거였던 거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하나 하다가 조용히 돌아 나와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차 수십 대가 들이닥치고 안에서 아비규환처럼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 멀리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경찰에서 아내에 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습 도박으로 잡혀 들어왔는데 오셔서 신원 확인을 좀 해줘야겠다나요? 그렇게 간 곳에는 아내가 몹시 민망하면서도 서러운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가서 가만히 아내를 쳐다보니 글쎄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네. 이번 주에 이런 운은 없었는데 이번 주에 뇌가 대박 터지는 운이었는데 이상하네. 내가 혹시 잘못 봤나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이상하네.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쥐어박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미안한 건 둘째치고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 오늘 내가 대바구니 딱 떴었단 말이야. 정신 차려 미안한 게 둘째, 치고가 아니라 미안한 게 먼저야. 그리고 네가 볼 때 이게 대박이냐? 아 그래? 이게 대박일 수도 있겠다. 도박 계속하다 보면 패가 망신이라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걸렸으니 당신 인생 구한 거 아니겠어 그렇네. 대박은 대박이네. 그래? 우리 이걸 대박으로 생각하고 살자. 정말 내가 살다 진짜. 아니 이번엔 정말로 대운이 들어왔었단 말이야. 아주 큰 돈 벌 운이 나한테 들어왔었다고. 아니 경찰서에 앉아서까지 지금 여전히 그런 얘기가 나와. 정신 좀 차려. 진짜 제가 화를 버럭 내자. 그제야 아내가 입을 다물고 눈을 피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도 뭔가 민망한 게 있겠죠. 그 이후로 몇 달간 아내는 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치무심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설득해서 장인 장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보태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웬일인지 아내도 순순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이 집 터가 안 좋다는 말을 중얼거리긴 했는데 그게 정말 이사를 결심하는데 도움을 주긴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또 아내가 동원한 온갖 풍수지리와 방향과 우리의 운이 트일 만한 곳을 찾아서 힘들게 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작고 낡은 아파트이기는 했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돈 주고 산 집이었죠. 몇 날 며칠을 아내는 운이 트이는 색으로 페인트를 칠한다. 인테리어를 한다.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살짝 피곤하기는 했지만 도박에 빠진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소리 없이 아내가 사오라는 페인트를 사러 오고 아내가 지정한 도배지를 사오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여기에 전구를 달고 칠하면서 열심히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새 공간에 새 마음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공간이 바뀌고 나니까 뭔가 신혼초로 돌아간 것 같고 아내와의 사이도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처럼만 아내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살아주면 앞으로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와 다정하게 한번 살아볼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보통 인테리어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끝나지 않나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인테리어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여기를 좀 봤다가 또 어느 날은 저기를 좀 봤다가 아니 왜 이렇게 손을 볼 곳이 많은지 제가 이렇게 뜯어 고치다가는 차라리 집을 새로 짓는 게 낫겠다라고 투덜거렸더니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이고 앞으로 평생 우리 운을 트이게 해줄 곳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운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게 낫지. 그 말을 듣고 다른 데서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이거 뒤집고 저거 뒤집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뒀습니다. 아내가 유난히 공을 들인 곳은 부엌과 다용도실이었습니다. 특히 다용도실의 벽 하나를 아주 하얗게 칠하고 주변에 장식도 달아 두길래 처음으로 인테리어에 대해 한마디 했거든요. 아니 거기 어차피 창고벽처럼 뭐 쌓아두는 데 아니야. 거길 왜 그렇게 애써서 꾸며? 여기가 우리 집에 운 불러오는 통로야. 아이 다용도실 표기. 그래서 여기는 뭐 쌓아둬도 안 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놔야 돼. 그리고 당신은 여기 근처도 오지 마. 여기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알았지.
사실 부엌의 다용도실 뒤쪽을 제가 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가지 말라면 안 가겠다. 하고 말았죠. 흥, 절대 오면 안 돼. 여기는 복신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라서 사람이 자꾸 드나들면 동티나 알았다고 그렇게 복신이 들어오는 문인지. 먼지까지 싹 정비가 된 후에서야 3달에 걸친 집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비로소 저희 집에 평화가 찾아왔지요. 집이 다 완성되자 아내는 그야말로 집순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도박 사건 이후로 돈 안 벌어둬도 되지 집에만 좀 있으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반발을 하는 듯 하더니 곧 자기도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내는 인테리어가 완성된 그날부터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정말 얌전히 살림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맛있는 밥이 차려져 있고 운세 얘기도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몸 팔자 타령이라든가 그런 거는 여전히 있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하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딘지 모르게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약간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은 희한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한 번은 이러는 거예요. 있잖아. 당신 뒤에 수호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토끼야 초식 동물이 수호동물이니까 당신은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또 어디 잡지에서 영혼의 수호동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대충 알겠다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고기 한 점을 안 주더라고요. 또 싸우기 싫어서 고기는 그냥 밖에서 먹는 걸로 하자 싶어 집에서는 정말 토끼처럼 풀만 먹었죠. 그렇게 몇 가지의 불편한 것만 제외하면 아내와의 생활은 별로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사 가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쯤 됐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자기 전에 아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거든요.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아침까지 너무너무 숙면을 취해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주는 차 대체 무슨 차길래 내가 이렇게 숙면을 취해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 릴렉스티야. 릴렉스티 뭘로 만든 거야? 뭔가 달콤한 맛이 나던데 무슨 차인지 이름을 좀 알고 싶네. 나도 이름은 모르고 그냥 동네 언니가 남편들이 피곤할 때 이 티 마시면 아주 숙면 취하고 푹 자면서 상쾌해야 한다면서 권해줬어. 다음에 만나면 티 이름 물어볼게. 좀 나눠준 거라서 내가 이름을 모르겠네.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랑 요즘에 많이 몰려다니더니 어디서 좋은 차를 소개받아 왔나 보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속이 좀 안 좋은 날이 있었거든요. 아내 몰래 사실은 밖에서 허겁지겁 고기를 먹고 들어왔는데 그게 체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내가 준 티를 마시고 누워서 잠을 청하려는데 뭔가 속이 부글부글한 게 이상한 겁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냅다 토하고 말았죠. 아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방금 마신 차까지 싹 빠져나오는데 아주 몸이 다 흐느적흐느적한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차를 마시면 정말 5분도 안 돼서 잠이 들곤 했는데 차를 다 토해내서 그런가? 뒤척이고 또 뒤척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게다가 아내는 밖에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뭔가 분주하더라고요. 차를 한 잔 더 달라고 할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뭔가 쿵쿵 타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밖에 있어. 당신 혹시 거기 있어? 그런데 방금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던 아내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싶어 집을 구석구석 찾았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대문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열리고 닫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도어락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돼. 그래야 잡귀가 놀라서 사라지지. 뭐 잡귀가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예, 허락을 했는데 제가 허락한 걸 후회할 정도로 정말 저희 집 덜악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삐비비빅 과광 소리가 나서 가끔 제가 들어오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니까요. 그런데 분명 덜악 소리가 안 났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대체 이 작은 집에서 아내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침대에 누워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쿵쿵 타다 소리가 어디선가 또 들리더니 곧이어 부엌에서 아내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아내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볼까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조용히 그냥 자는 척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내가 또 차를 주길래 받아 마시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차를 버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제와 똑같이 또 쿵쿵 타다 소리가 들리더니 아내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귀신이 곧 갈 노릇이었지요. 아니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쿵쿵 타다 소리만 들리면 아내가 사라지고 없고 쿵쿵 타다 소리와 함께 아내가 나타나는 건지 정말 어딘가 제보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고 싶을 참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추적 장치를 하나 붙이기로 했어요. 요즘에 보니까 작게 옷핀처럼 달아서 누군가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GPS 기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몰래 주문해서 아내 몰래 아내가 항상 입고 다니는 원피스 아래쪽에다가 슬그머니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준 차를 마시지 않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잡아야 내겠다는 마음으로 누워서 핸드폰으로 아내의 위치를 추적했죠. 아니나 다를까 또 쿵쿵 타다 소리와 함께 아내가 집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GPS를 확대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아내가 이 근처에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아,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귀신이 되어서 이 근처에 머물고 있는 건가? 라는 얼토당토 않고 허황된 생각마저 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GPS를 확대해보고 또 확대해보고 한 번 더 확대해봤더니 어라 아내의 위치가 옆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저희 옆집이 저희가 이사를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집을 내놓고 나간 이후로 이사가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빈집인데 대체 그 집에 왜 아내가 가 있는 건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느낌이 도박대보다도 더 세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 하나는 바로 불륜이라는 거였어요.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다정하게 했던 것들 다 본인이 대놓고 옆집에 불륜남 들여놓고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저한테 밑밥을 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푹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던 아내의 모습도 떠오르고 제가 뭐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럼 일생이 좋은 일이지라고 대답했던 아내의 환한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분명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지요. 손에 망치와 뺀지를 들고 옆집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안다며 무작정 문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둘이 있는 듯한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안다고 나오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뜯었는데 세상에 안에서 거의 5명 가까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면서 뛰어나오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대체 이게 뭔가 싶어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안쪽에 이상한 도포를 입은 남자가 앉아있고 제 아내가 그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절을 하며 뭔가를 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왔냐? 대체 무슨 짓이냐라고 저한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내가 묻고 싶은 소리야.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우리 교주님이 복 빌어주신다고 해서 아니, 근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아이고, 교주님 노여움 푸세요. 제가 빌고 또 빌겠습니다. 당신 빠지다.
결국 사이비 종교에까지 빠진 거야. 사이비라니. 우리 교주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아시는 분이야. 이런 분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 줄 당신이 알아 갑자기 골이 띵해져 왔습니다. 내 제안의 미신과 징크스도 그리고 별자리와 기타 등등 도박까지 다 섭렵한 후에 결국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였어요.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자니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교주님 노하시기 전에 빨리 당신도 앉아서 빌어 가장 순결한 상태로 빌어야 하니까 얼른 옷 벗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내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죠. 이 미친 여자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이러려고 이 집 샀냐 그랬더니 글쎄 아내가 저를 붙들고 싹싹 빌면서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래 이분 정말 영험하신 분이고 진짜 이분한테 잘해야 우리가 살아. 응.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사 다 포기하고 일단 그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라도 와야 이 상황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주라는 사람은 경찰에서 혈안이 돼서 찾고 있던 범죄자였습니다. 강도상해 강간 외에도 몇 건의 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그 교주가 도피를 하던 와중에 저희 아내가 도박판에서 그 교주를 알게 됐고 그 교주의 도피를 도운 게 제 아내였던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저는 아내 편을 들 생각도 없고 선처를 요청할 마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아내의 모든 신별을 경찰에 맡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집 부엌에 있는 그 벽이 옆집으로 통하는 곳이었더라고요. 보통 아파트에서 위급 상황이나 화재에 대비해서 피난할 수 있게 가벽을 만들어 두는데 그곳에 아내가 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거기에 절대 오지도 마라. 여기를 성스럽게 해야 된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여기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식으로 밑밥을 깔았던 거고요. 어쨌건 그곳을 문삼아 옆집을 들락거리면서 그 교주와 함께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네요. 불륜을 저지른 건지 정말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건지 모를 일이죠. 제가 볼 땐 사실 둘 다 같아요. 그렇게 옆집으로 음식 해다다 나르고 밤마다 옆집에서 사람들 모아서 기도하며 돈 뜯어내는 걸로 교주의 도피를 도운 겁니다. 그 죄로 제 아내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사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빚을 보이면 그냥 한 번 더 용서하고 같이 살 생각이었는데 감옥에 가기 직전까지도 제 걱정보다는 그 교주 걱정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차라리 춤추고 노래하며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인생의 절반도 안 산 것 같은데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될까요?